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선우 내과의원의 원장 강선우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 프로그램 3회차의 치료 및 투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션 3에 해당하고 이 세션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투석 치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 환자들이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서로 다양한 질환군과 다양한 연령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 개인 맞춤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근체중을 설정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전문화 전략으로서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까 합니다. 근체중의 설정과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혈액투석 환자에서 체중 조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석 환자들이 투석을 시작할 무렵에는 전신 부종과 함께 심장과 폐까지 붓는 심부전증과 폐부종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분과 요독이 몸에 쌓이다가 심장까지 부으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 심장과 폐가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내에 쌓여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근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붓지 않고 혈압이 정상으로 잘 유지되면서 기력이 최고의 몸무게를 말합니다. 가장 적절한 수준의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이며 환자의 영양과 수분 상태에 따라 근체중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환자의 근체중은 체지방량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므로 항상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근체중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근체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씩, 즉 한번 투석할 때마다 200cc에서 300cc 정도를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서 각 개인마다 다른 근체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투석 간 체중 증가. 평소 몸무게는 투석과 다음번 투석 사이의 체중이 2-3kg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서 투석과 그 다음 투석 사이에 체중이 증가하는데 이를 투석 간 체중 증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체중이 얼마나 증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게 현재 관심 포인트입니다. 투석 환자에서 소금과 수분을 적게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투석 간 체중 증가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영양 상태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 수준의 단백질 음식 섭취가 필요합니다.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 환자에 있어서 투석 간 체중이 근체중의 3에서 5%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체중이 50kg이면 최대 2.5kg, 70kg이면 5%인 최대 3.5kg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체중을 잘 3에서 5%로 유지하려면 수분 조절을 위해서 일일 수분 허용량과 나트륨 허용량이 있게 되겠습니다. 수분 허용량은 전날 소변량에 보통 500cc를 더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유, 차, 국 종류, 주스, 수분이 많은 과일, 요구르트, 얼음 등 상온의 액체인 것은 모두 수분에 해당하므로 이 모든 합이 일일 수분 허용량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소금같이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을 찾게 되어 더 수분 허용량을 초과할 수 있는데 따라서 소금의 일일 섭취량을 5g 정도로 제한하여 소금, 간장, 된장으로 간을 하는 것을 최대로 피하고 이렇게 제한된 염분으로 인해서 짜게 먹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다면 짜게 먹지 못하니 식욕이 저하되고 열량이 부족하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음식은
매콤, 새콤, 달콤하게 조리하는데 능숙해져 가지고 이런 맛에 길들여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근체중 조절을 잘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체중이 너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고 투석간 체중 증가가 5% 이상이 된다 그러면 심장은 혈액을 공급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이므로서 이 혈액이 모두 차가지고 수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이 넘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담아서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어 투석 전에는 과다하게 부풀어져 있던 심장이 투석으로 일회로 수분 제거가 일어나고 나면 다시 쪼그라듭니다. 이것이 늘어났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반복하게 되면 언젠가는 심장이 탄력을 잃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에서 심장질환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혈압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근체중 조절이 잘못되어 몸에 수분이 많다 보면 혈액 조절이 힘들어지면서 생활함에 있어 그 고혈압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게 됩니다. 게다가 투석간 체중 증가가 5% 이상 되는 일이 지속되다 보면 많은 양의 수분 제거를 1회 투석을 통해서 하게 되므로 1회 투석 중에 투석 중 저혈압 발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투석 중 저혈압 발생이 반복되다 보면 이완기에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혈액이 넘어가는 율이 감소함으로써 허혈이라고 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함으로 해서 결국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서 투약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항고혈압제, 두 번째는 인결합제 수용성 비타민 등의 비타민 제제, 세 번째 조혈제와 그와 더불어 투여하는 철분 제제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항고혈압제. 고혈압 치료의 최우선 지침은 수분 및 염분의 조절이며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지속될 경우 항고혈압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항고혈압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제제의 주작용과 부작용이 다르므로 선택 및 용량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혹시 환자가 자신의 상태가 좋다고 느껴져도 임의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병으로서 환자의 느낌이나 전신 상태만으로는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투석 도중에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석 직전에 복용하고 있던 항고혈압제의 양이나 수를 임시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의 치료 목표는 투석 후 130에 80mHg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투석 전에는 투석 환자가 그동안에 쌓여있던 수분과 요독증 때문에 140에 90 이상으로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투석 후에 이렇게 정상화되면 이것이 치료 목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결합제. 만성 콩팥병의 경우 소변을 통한 인 배설이 감소되어 있으므로 음식물로 섭취한 인은 대부분 체내에 축적됩니다. 그러나 인결합제를 음식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음식 속의 인과 결합하여 대변으로 인을 배설시킴으로 해서 체내로 흡수되는 인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결합제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직후에 먹어야 하며 알약의 경우는 씹어 먹을 수도 있고 6조각 혹은 8조까지 쪼개서 먹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 수치가 조절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결국 뼈가 약해지는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수용성 비타민제. 수용성 비타민은 투석 중에 투석막을 통해서 혈액으로부터 투석액으로 빠져나가게 되므로 꼭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B, B1, B2, B6, 비타민 C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엽산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보충해 주어야 빠져나간 이런 중요한 비타민이 몸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대개 비타민은 하루 1회 투석 후에 먹도록 합니다. 그 외로 활성 비타민 D3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칼슘의 장내 흡수를 증가시키면서 실제로 칼슘 인해 조절 장애로 인해서 부가삼성 호르몬이 정상보다 높게 되는 것이 혈액투석 환자의 병리 기전입니다. 따라서 이 비타민 D3를 복용함으로써 활성화된 부갑상승 호르몬을 정상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투석 환자에 발생할 수 있는 뼈, 골 질환과 더불어 칼슘인에 의한 미네랄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조혈제, 에리스로포에틴이라고도 하는 물질입니다. 콩팥은 콩팥 사이질과 그 안에 분포되어 있는 세뇨관으로부터 에리스로포에틴 물질, 즉 조혈제가 호르몬화되어서 분비되어 이것이 골수로 가서 골수를 자극해 적혈구, 즉 빈혈을 없애드립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 환자는 이 호르몬이 사이질 혹은 세뇨관에서 생성이 안 되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빈혈이 발생하고 빈혈 발생에 의해서 헤모글로빈이나 헤마토크리트라고 하는 혈액 검사 수치가 감소되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외부에서 조혈제, EPO 주사를 하게 됩니다. 철분제제. 철분제는 철분 결핍성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며 하루 1회에서 3회까지 투여 가능합니다. 그런데 혈액투석 환자는 조혈제를 사용해서 빈혈을 치료하다 보니 조혈제를 쓰게 되면 철분이 결핍이 당장 없다 하더라도 적혈구의 원료가 되는 철분이 더 필요하게 됨으로 해서 EPO 사용 환자들은 철분을 먹게 됩니다. 이 철분은 위에 자극이 없는 한 위가 빈 시간인 식간에 스낵과 함께 먹는 것이 좋으며 위 불쾌감이 심할 경우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여 그 부작용을 금감할 수 있습니다. 철분약은 인결합제, 제산제 혹은 항생제 유사폼과 함께 먹게 되면 흡수에 제한이 오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으로는 위의 자극, 오심, 설사, 변비 등이 있고 변이 금풀게 나올 수 있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세션 3를 마치겠습니다.